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을 위해서 진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숲대주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논란과 관련한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영상을 보시기 더 편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화요일부터 박상윤 검사의 청문회 스페셜 영상들이 차례로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직접 시청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북한에 전달된 800만 달러가 단순한 기업 자금이 아니라 경기도 대북 사업비와 방북 추진 비용을 대신 낸 돈인지 그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관계자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당시 경기도와의 연결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수사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정치권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들 전반에 조작 기소와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이를 조사하겠다며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하였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만 따로 보는 자리가 아니라 대장동, 대북 송금, 서해 피격 등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전반을 국회 차원에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흐름입니다. 박상윤 검사가 증인으로 불린 이유도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측 진술을 회유하거나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박상윤 검사 쪽은 이 국정조사 자체가 결국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와 특검 명분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치적 국조라고 반발하였습니다. 박상윤 검사는 이런 이유로 국조특위에 출석하고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본인은 선서 뒤 답변이 위증고발과 특검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함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별도로 단독 청문회를 열었고 박상윤 검사는 그 자리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주장은 허구이며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반박하며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고 결국 현재 쟁점은 북한으로 간 800만 달러의 실체뿐 아니라 당시 수사가 적법했는지 박상윤 검사에게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이 사실인지까지 함께 따져보는 국면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지금까지 증언을 거부해 본 적이 없었고 늘 선서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껏 그래도 15년간 검찰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엔 이런 무도한 공소 취소를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 고발하고 그다음 그 내용을 가지고 특검에 출범시킨 다음 공소 취소를 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함정에 제가 빠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을 위해서 진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나와 있는 소명 사유마저도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별도로 청문회를 하신다고 하기에 제가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는 공소 취소가 왜 문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된 실제로 확정 판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여러 사실과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의 청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룡 검사님,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의 서들을 보니까 윤동주의 서시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선생님을 참 존경하고 또 용정초등학교에도 가봤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지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 구절 저도 참 애용하는 19절인데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나오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야,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냐 민주공화국이냐 헷갈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뭔지 아시죠?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국이 됐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판권을 장악을 하고 소위 말해서 공화주의의 가장 기본인 룰 오브 로, 법치가 있는데 법치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소취소 논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공화국, 이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저 집단이 민주당이다. 동의하시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범죄 혐의 12가지, 그렇죠? 12개죠. 또 사건이 8개죠. 또 재판이 5개입니다. 그러면 헌법 84조에 대해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재판까지 이 진행이 안 돼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부 다 재판 5개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헌법 68조 2항을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이 예를 들어서 이 사망 또는 판결, 기타 사유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대통령 재선거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68조 2항에 보면은 당연히 대통령 당선인의 판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84조에 나와 있는 소추는 형사상 소추를 이용한다. 그쵸? 동감이시죠? 예, 우리 일단 헌법 해석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그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원에서는 일단 누워버렸죠. 저절로 그냥 5개 재판을 중단시켰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물론 해석이 있습니다만 헌법 그 자체 조문을 보면은 68조 2항에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 84조는 소추에는 기소만 당한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한번 보십시오. 이 정부 들어서서 사법 파괴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법관 증언했죠. 14명에서 26명을 증언시킵니다. 그러면 14명에서 22명을 증언시키는데 아르헨티나의 칼로스 메넴은 집권하자마자 5명의 대법관을 9명으로 늘렸고요. 또 누구예요? 유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명의 대법관을 32명으로 했어요. 완전히 칼로스 메넴 전용 법원을 만들었고 또 차베스 전용 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언시키는데 22명을 본인이 다 임명을 합니다. 이런 대법원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걷다가 4심제 들어가죠. 또 4심제, 소위 말해서 헌법 재판소까지 가게 하는 거 있죠? 또 법 왜곡죄. 수사를 하든 판사 판결을 하든 전부 다 법 왜곡죄로 걸면은 대법원을 대통령이 다 임명해 버리는데 이 사법 질서가 결국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의 나라에 이재명의 민주당에 이재명의 전용 법원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런 법치주의 이 파괴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박상영 검사가 의롭게 참 이 대장동이 아니라 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하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국정조사 특위라고 있습니다만은 국정조사 특위가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에 의한 답정너 이재명 재지우기 국조특위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보면은 8조째 보면은 국정조사는 소위 말해서 현재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이 소추에 간섭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는 되지 아니한다. 국회법 소위 말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시죠. 예, 명백히 위반되고 있습니다. 명백히 네, 위반이죠.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3조를 한번 보면은 3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소위 말해서 증인이 나왔을 때 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위험이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 이 소명할 기회를 주게끔 돼 있죠.
네,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고 의무 돼 있죠. 규정으로 규정하고 그런데 그걸 있습니다.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자기 부재 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직후에 저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 선서 거부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징계법 8조에 보면은 1, 2, 3, 4 나오지 않습니까? 검사징계법 8조죠.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검사 징계 혐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그거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받지 못하였고 받지 못했죠. 제가 어떤 징계 혐의로 지금 직무집행이 대한 통보가 정지되었는지도 제가 전혀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명 기회도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박상영 검사가 의로운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정조사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별도의 청문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고자 하는 저희 이제 충정을 알아주시고 또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증인 참조인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김현지, 소위 말해서 설주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주한 변호사하고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사건 이전에는 없었고요. 이런 식의 증인 때문에 제가 절차 때문에 한번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북 송금 사건의 이 전체 개요를 알고 있고 네. 김성태, 이화영 네.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서민석 여러 가지 주요 네. 핵심 증인들이죠. 네. 그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또 안부수까지 네. 예,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증인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권이 태동이 되면서 바뀌지 않습니까? 증언이 바뀌고 진술이 바뀌고 결국에는 전부 다 정권을 보고 누워있는 이 형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박상영 검사의 얘기가 맞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이 증인들 아니면은 관련 피고인들이 허위 조작 증언 번복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간략하게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확정이 된 것은 800만 불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의 쌍방울에 의해서 지급됐다는 것이고 그 명목은 스마트폰 대납 그리고 방북 의전 비용인데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확정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두 이런 국회에서 적법한 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것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 판결에 나와 있는 증거에 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와 반하는 내용들을 지난 국감 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연어 파티 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 또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줬냐 안 줬냐의 문제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문재인 김정은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대국민 대세계를 위한 사기극이었죠. 그리고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데리고 가는데 가장 강력한 2017년도 대선 후보에서 싸웠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배척합니다. 안 데리고 가죠. 그러면 그래야 부랴부랴 2019년 겨울부터 해서 야 내가 다음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북관계를 빨리 틀어야 되겠다 해서 이화영 경제부지사를 갖다 놓은 거고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옛날부터 소위 말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서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형 호재하면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예. 대북 사업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재명 지사를 대권으로 띄우기 위한 한 작업이라는 게 가장 상식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평화 이북 관계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시기를
컨대 김성택 쌍방울 회장하고 심양에서 만나고 뭐 또 필리핀을 갔다 오고 어쩌고 하는 이 사업이 경기도 지사한테 당연히 서류로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인지, 보고, 관여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100% 확신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알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여러 증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사안이 아니라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의 일정이나 인식 없이 그대로 단독으로 전결로 추진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사입니다.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경기도 이 문건이 아마 예. 방북에 관한 증거로 보시면 되겠다. 이재명 지사가 관여했다 하는 이것이죠. 이 경기도 예, 4번에 걸쳐서 문건이 북한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 문건 내에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 문건을 보낸 시점과 그다음에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시기가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은 상의를 지사와 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문건이고요. 거기 안에는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사가 몰랐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짧게 먼저 좀 소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주장대로 국정조사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고 하면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저도 정상적인 국정조사라면. 근데 저는 역사가 언젠가는 이 상황을 대통령과 190명 가까운 범여권이 한 인간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검사에 대해 저지른 인간 사냥의 역사로 기록할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상영 검사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예단을 가지지 않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정인의 정당한 정언 거부 선서조차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막 인신공격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우리 언론인들도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번 국정조사에 앞서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민주당이 자신하는 부분이 바로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록입니다. 네. 그런데 그 녹취록을 보면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듣기에도 왜 검사가 변호인에게 저렇게 네. 친절하게 네. 뭔가 딜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의심이 남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민석 변호사와 우리 박상영 검사는 네. 평소에 알던 사이입니까? 그 재판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굳이 검사가 그렇게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뭐 추가 기소도 안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3가지 점을 저희가 수사에 있어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 저는 검사로서 진실을 밝혀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실체에 맞는 자백을 받는 게 제 임무인 것이지 어떤 사안을 보고 자백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백을 받는 것, 실체에 맞는 진술이 받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선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본인들의 증거가 명확할 때 자백을 통해서 선처를 받고자 합니다. 이 3가지 점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이 점에 저희가 어긋나서 한 적이 없습니다. 즉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죄를 줄인다기 그러면 표현하기보다는요. 잠깐만요. 예. 그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지사하고 해서 이재명 지사의 관계를 소위 자백을 함으로써 네. 죄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저에게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고 자신들은 종범으로 아주 격화시켜서 사실상 석방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저로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피의자긴 했지만 또한 윗선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내밀한 관여 부분을 자백하는 제보자 또는 목격자의 지위였기 때문에 그 지위에서는 굉장히 보호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을 하기까지는 그 외부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거의 가스라이팅에 준할 정도로 진술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화영 지사는
어느 날은 주범 종범으로 자백하겠다고 하고 어느 날은 또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수사를 잠깐 중단시킨다는 것도 그 수사를 영영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사 역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한다고 하면 그 수사에 집중해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사들을 잠시 스톱시켜놓고 오케이. 스탠바이를 하게 하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일정에 대한 그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자, 네. 민주당이 그 내놓은 녹취를 보면 네. 이재명이 뭐 주범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이게 그 조작 기소의 아주 결정적인 물증인 것처럼 내놓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우리 박상영 검사의 목소리만 내놓고 있고 그 앞뒤로 서민석 변호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제안을 했는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박상영 검사는 그거에 대해서 내놓을 녹취나 이거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예, 저는 검사로서 변호인과 신뢰관계에서 통화한 것을 녹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녹음할 생각이 그러면 없습니다. 예. 그 이전에 이재명이 이렇게 돼야지 뭐 하고 하는 그 민주당이 결정적인 물증으로 내놓으면 그 전에 서민석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에 의존해서라도 좀 말씀을 좀 예, 해주시죠. 그것은 명확합니다. 제가 일이 터지기 전에도 서민석 변호사가 저에게 주장했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뇌물을 많이 받았을 때 그런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을 적용하는데요. 지금 100억 이상 되는 뇌물이었기 때문에 특가법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이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일반 뇌물죄로 적용을 해달라고 하였고 거기에다가 다시 방조범을 의유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이익이 다 가기 때문에 최소 의사결정권자가 주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가 자백을 할 경우에는 저희 검찰로서는 그 자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식의 자백이 필요하려면 어떤 자백이 지금 증거로서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 어떤 선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변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서민석 변호사가 그 조언을 구했기에 제가 그에 대해서 조언에 응하기도 하고 또 종범 의율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부분이 명백히 녹취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서민석 변호사 추진이 쪽에서, 되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 쪽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지금 의율해 주기를 예. 바라는 일종의 딜을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 그렇게 그 정언은 선선 안 했습니다만 국회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했고. 예.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가 이 문제를 제대로 그 말하자면 일종의 이재명의 배신자처럼 그 했기 때문에 예. 나중에 해고된 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맞습니다. 어떻게 그 서민석 변호사가 갑자기 변호인에서 해임된 그 예. 과정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원래 서민석 변호사가 이제 자백을 하되 그 자백의 정도는 사실 주범 종범의 정도는 이르지 못했지만 공동 정범에 이른 정도의 자백은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그 자백을 하려고 하니 백정화 씨가 갑자기 난입해서 그 법정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의 재판을요. 저는 그 서민석 변호사한테 들은 바로는 그 전까지도 백정화 씨가 이 내용에 대해 백정화 씨는 이화영 씨의 부인입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했고 그 무렵 민주당 측의 유력 인사들이 그 백정화 씨와 접촉한 그런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예, 제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당시 그래서 변호사가 교체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교체한 것을 지시한 것은 김현지 실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건 맞습니까? 그 서민석 변호사가 교체된 것은 김현지 실장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제가 모르고요. 다만 그 전에 설주한 변호사가 민주당에서 와서 변호인을 하다가 자백이 있자 바로 김현지 실장에 의해서 교체됐다는 얘기는 설주한 변호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의 현실입니다. 박상용 검사님. 네. 예, 뭐 지금 이 자리는 뭐 공식 우리 당 차원의 이런 당 차원의 우리 청문회고 어쩌면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아니죠. 예.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지금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고 직무 정지되어 있습니다. 직무 정지. 예. 직무 정지 사유가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뭐 공정성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그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 이화영 씨와 관련해서 무슨 연어 해파티를 했다, 술 파티를 했다 이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우리 법사위장에서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난무를 하면서 국민들이 사실은 좀 헷갈리시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상을 네. 한번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의자는 증거가 나왔을 때 선처받기 위해서 자백합니다. 아까 서민석 변호사가 국정원 문건이 나오자 800만 불이 이게 사실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처럼 이화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문건이 2023년 5월 중순경 발견이 됐고 그 이후부터 이화영 씨의 자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백을 하게 된 것이지 이화영 씨가 무엇인가 먹을 거를 먹고 이것이 120억짜리 뇌물이고 한 30년 이상 그 실형을 살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근데 그 죄에서 저희가 지금 지급했다는 것이 10,000원 상당 되는 모두가 교도관까지 같이 먹는 도시락인데 그것을 먹고 이것을 자백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 좁은 장소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서울고검이나 그 다음에 법무부 자체 점검 TF에서 주장하는 것은 술을 먹었다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술을 먹고 설주한 변호사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그 술을 먹을 때 모든 교도관을 속이고 검찰 수사관도 속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화영 씨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술이 반입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예, 술을 마신 사실은 전혀 근거도 없고 그런 일은 없다. 이런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죠? 예, 2년 동안 저희가 자체 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경찰 수사도 받았고 이것이 2심 재판에서 문제가 돼서 재판에서도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 재판은 연어 술파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화영이 그의 진술이 좌우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 계속 의혹으로 생산되고 있고 이화영이 처음 얘기했을 때는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셔서 교도관이 자기를 제지했다라고도 하였고 그 다음에 연어 술파티는 2시간이었다라고도 하였고 그 다음에 연어 술파티의 날짜도 7월부터 5월까지 2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조사가 결론이 난 사건이지만 이화영의 진술만 그냥 비추어 보아도 지금 현재의 법무부와 서울고검의 TF의 수사 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이것은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사실 무근이 맞습니다. 예. 그 연어회 도시락은 먹은 건 사실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수사를 하는 가운데 교도소와 협의해서 전원 동일하게 10,000원 상당의 공식 도시락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도관도 마찬가지로 먹고 저희 수사관도 먹고 그다음 피의자도 먹고 하는 아주 그 일상적인 도시락이고 실제로 그 전에 시켜드렸던 갈비탕이나 설렁탕이 연어 덮밥보다는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예, 조사 과정에서 있던 일을 갖다가 이렇게 황당한 소설로 둔갑을 시킨 거네요. 예. 그 누가 지금 네. 100억짜리 뇌물을 연어 10,000원짜리를 먹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다 같이 먹는 것을 먹고 자백을 했다는 것이 어떤 일반의 그 설득력 있는 의혹으로 제기되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력이 낭비된다는 사실이 솔직히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박상용 우리 검사님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정말 사실과도 관계먼 이런 소설로 이렇게 성실하게 정말 거학과 맞서 싸운 한 검사를 이렇게 린치하듯이 정말 모든 지금 우리 여당의 당력을 집중해서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결국은 직무정지까지 되셨어요. 네. 예. 그런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본인의 지금 징계가 진행이 될 것이고 예. 그다음 저는 특검에서도 그 지금
제 생각에는 수사권도 없고 지금 이것을 수사하는 것이 좀 부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강제 수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소를 한 후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한 거의 린치 수준의 이렇게 여당의 집중 공격은 결국은 지금 뭔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놓고 또 검찰을 사실상 폐지시켜 놓고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다 이제 대행하지 않습니까? 경찰한도 다 넘겨놓고 사실상 중요한 사건들, 특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죄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이런 검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특검으로 넘겨서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어디로 넘기느냐? 소위 내란 특별재판부로 또 넘기겠죠. 예, 일반 재판부가 아닌. 그럼 거기서 또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기존의 사건들을 다 뒤집기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공소 취소까지도 할 수 있겠고 또 이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지우기 이렇게 궁극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과정에서 박상용 우리 검사가 거기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사실 좀 전에 제가 마지막에 지금 우리 국정조사장에서 나왔어요. 사실 그건 불법 의원적 국정조사죠. 분명히 재판과 계속 중인 재판과 수사에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 국정감사요 국정조사 아닙니까? 명백하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들은 절대 그 수사나 그 재판에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는 다르잖아요. 실제는 여러분들의 결과가 벌써 예상되듯이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오늘도 그 우리 김용 관련 재판이 기일이 또 변경이 됐잖아요. 국정조사 후로. 이건 바로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박상용 검사님, 이럴수록 좀 단단하게, 담대하게, 정말 불의에 맞서서 옳은 주장을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서 정말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설주환 변호사가 그 김현지 청와대 1부속 실장으로부터 그만둬라라는 질책을 받았다. 그건 직접 들으신 거는? 예,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질책보다도 사실 더 심한 말로 들었는데 설주환 변호사가 뭐 질책받은 건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질책받은 걸 저는 들으셨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설주환 변호사 격앙돼 있어서 예, 그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이렇게 사건 개입해서 변호인을 그만둬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퇴시키는 거 이거 증거인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해외에는 사법방해죄가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사법방해죄에 해당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유에 이런 식의 사법방해 행위나 증거인멸, 그다음에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를 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제2차 종합특검이죠. 윤석열 대통령실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 인지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전혀 없고 거의 연어 술파티보다도 더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에서 판단이 내려졌는데 대통령이면 특검이 다시 또 사법부의 판단을 재단하겠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게 무엇인가 조작이 있어야 그게 뭐 어느 선에서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특검은 도대체 어디가 되었고 그것이 윤석열 그 대통령실로부터 그 지시나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도식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식의 음모론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수사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로서 이 자체가 굉장히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위법한 수사로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 셀프 면죄부를 주겠다. 결국 이 나라는 뭡니까? 한마디로 만인 지상의 1인 천하, 이재명 천하가 되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이런 나라가,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공화정이 붕괴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치주의의 핵심이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공소 취소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 재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치주의의 정면으로 거슬리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 한 번으로 끝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권력의 속성상 이것이 이번에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 취소겠지만 아마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은 이제 본인 측근의 공소 취소, 그 다음에 사회 기득권의 공소 취소, 아니면 돈 받고 공소 취소, 이런 식으로 법치가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화국의 역사상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 그런 원칙인데 지금 여기서 이것을 무너뜨려서 전체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법치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깨어지게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유병수의 강펀치, TV조선, 거기에 나가서 결국 공소 취소가 되면은 대한민국 정권, 이 이재명 정권의 이 명주를 북한 정권이 진다. 이 얘기는 결국 공소 취소를 해서 대북 방북 비용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면은 북한에서는 방북 비용 대가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정권이 더 위태롭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사법적 판단에 그대로 맡기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맥락의 주장입니까? 예.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아주 작은 활동에도 보통 비난 성명을 내는 것을 주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사건에서 단 한 번도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이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사법 주권을 쥐고 있을 때는 북한에서 뭐라고 다른 식으로 이게 대북 송금이 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세계의 어느 나라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으니까 한국을 제재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권력에 의해서 공소 취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북한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사법 주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대북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잠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국가 안보상 엄청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박상용 검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공소 취소를 어거지로 만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온다. 그럴 수 대북 있습니다. 제재 위반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받은 거 맞다 하면 예. 결국 대북 제재 위반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재의 위험에도 처할 수 있다. 그 제재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것이죠. 어쨌든 그 분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국가 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안위가 어떤 그 주적의 그 손에 달리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고 그것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법 주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우리 드론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서 참 현명한 결정을 했다. 우리가 드론 사건 사고한 것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것 같은데 자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박상용 검사와 이런 대화가 정말로 값진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뭐 한편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동안 2018년부터 제가 사실 이 사건 관련된 취재 전반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각조각 들어오는 우리 취재 기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궁금한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상용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거의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선서는 안 하셨지만 이게 나중에 만약에 수사받게 되면 이것도 다 지금 검찰이 기록해서 들이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에서 한 얘기와 오늘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들었는데 달라지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진실은 조작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조작했다면 우리 박 검사도 여기 가서 하는 얘기 좀 달라지고 저기 가서 하는 얘기가 좀 달라지고 뭐 이럴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근데 오늘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신뢰할 만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언론인 분들도 시장하시겠지만 정말 귀한 시간이고 우리가 언제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좀 오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국정원 문건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문건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어떤 방북을 대가로 딜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걸 입증해주는 문건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났는데도 그 문건을 국정원이 그냥 꽉 쥐고 있었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서민석 변호사의 일종의 제보를 받고. 네, 그 이화영의 제보를 받고 했고 그때 당시에 변호인이 서민석 변호사였기 때문에 동의를 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그것을 압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네. 사실 이제 이게 아까 북한과의 관계도 있지만 2022년 대선과 굉장히 큰 연관을 가지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뭐 아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의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부적절한 북한과의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것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다 파악이 됐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국정원 문건은 그 김성의 그 500만 불을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북한이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부분이 주된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2019년 1월 달에 그 문건이 끊기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까지만 파악이 된 거다. 예. 그 이후부터는 그 공작국에서 작성한 문건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그 앞에 내용이 김성태가 말한 것에 완벽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김성태가 진술했던 것에 신빙성이 실리면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때 관련해서 그 이후에 친여 성향의 경제학자인 최백은 교수가 2020년에 발언한 게 있습니다. 한번 좀 틀어봐 주실래요? 들을 수 있으면. 자, 이재명 대통령하고. 북한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보안 사항입니다. 근데 뭐 결국은 알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럼 저희는 최대한 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죠. 그거를 꼭 하시기 바라요. 그거 해야 돼요. 예. 그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요. 예.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돌파구를 좀 하는 기회를. 근데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제 딴 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게 2020년 5월 28일에 이재명 지사가 최백은 교수하고 한 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정황은 이해가 돼요. 자, 좀 핵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화영이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사이의 증거 관계는 법원이 인정했다. 이렇게 그냥 하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지사와의 관계, 물론 본인 입으로 저렇게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자백을 하고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의 기관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에 모른다는 그 기관이 그 머리를 속였다는 정황이 나와야, 증거가 나와야 오히려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조에서 볼 때 모든 그 증거들이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런 정황이 충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없어서 혹시 이게 지금 2020년 5월 그 녹화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이화영 부지사가 김현철 통일부 장관 찾아가서 이재명 지사 방북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거 혹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에 방북 대가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점이요. 좀 설명을 드리면 2019년 전후해서
800만 달러가 다 건너가고 난 것으로 파악된 시점인 거죠. 2020년 1월이. 예, 그 300만 불 300만 넘어가고 난 다음입니까? 예, 300만 불은 그 2019년 7월 달에 70만 불, 그리고 2019 같은 해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00만 불, 그리고 그 2020년 1월 달에 30만 불 해서 모두 300만 불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그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김현철 장관이나 통일부에서도 방북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예, 그것은 아마 공문서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드리는 말씀을 보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허구적인 얘기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네. 그럼 당시 이제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예, 그 당연하고 아까 녹취에서 보셨듯이 저와 공식적인 문건을 남기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재명 지사가 공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위해 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는 상권 분립을 파괴한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공산주의 인민재판입니다. 검찰의 기소가 조작이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진행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정도로 억울한 일이라면 떳떳하게 재심 청구를 해서 다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지금 같은 위법한 절차를 강행해서 무죄 판결이 아니라 공소 취소를 노리는 것일까요? 이번 사건이 만약 이례 없는 공소 취소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권력자는 본인이 어떤 죄를 지어도 권력으로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상식적인 나라로 되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